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꾸자꾸 들을수록 사심이 생기는 에듀 사심한국사 최한나입니다. 자, 오늘은 6단원에서 바로 독립협회와 대한제국, 이제 아간파천 이후의 독립협회 활동과 고종이 돌아와서 대한제국 선포하는 내용 끊어서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 시간까지 을미개혁까지 배웠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간파천이죠. 그래서 아간파천부터 다시 흐름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고종이 아간파천을 하게 되는데, 아관이라는 것이 옛날에 러시아 공사관을 아관이라고 했습니다. 파천, 그쪽으로 피신을 했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한 거죠. 왜냐하면 명성황후가 그렇게 잔인하게 시해당했는데 나도 언제 죽음을 당할지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감, 그리고 끊임없이 그런 식의 친러 세력들, 여기 이완용도 있었어요. 이런 정동파라고 해서 이런 친러 세력들이 러시아 공사하도록 가자, 처소로 옮기자, 여기 경복궁에 있다가는 일본의 간섭에 우리가 아무것도 못한다,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게 되는데, 사실 그 전에 춘생문 사건이라고 해서 한번 이제 탈출 시도가 있었어요. 근데 일본한테 걸려가지고 탈출을 못했어. 근데 이번에는 궁녀의 옷을 입고 궁녀 가마를 타고 아주 그냥 일촉즉발의 분위기로 막 겨우겨우 탈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 피신을 하고 나서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점점 러시아의 그런 이권 침탈이 또 심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지금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보면, 이모군란 이후에는 청해 내정 간섭이 가장 심했을 때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거를 기선을 잡아보려고 일본이 을미사변을 일으켜서 막 기선을 잡고 있는데, 러시아로 공사관으로 이번에는 러시아 공사관을 피신하면서부터는 러시아가 이권 침탈이 심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1896년 그 분위기죠. 그래서 아간파천 시기는 약 1년간인데요. 1년간 러시아 이권 침탈이 가장 심했고,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각종 이런 서구 열강의 이권 침탈도 이어집니다. 왜냐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힘이 약하다는 내전 그런 분위기가 돼버린 거고, 뭐 저희 미국도 와가지고 금광을 만들고, 뭐 프랑스도 철도 무서울건, 뭐 영국, 뭐 이런 식으로 각 나라들의 이권 침탈이 가장 심했던 시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면은 좀 국가적으로 힘이 약해졌던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고종 돌아와라, 고종 환국 요구를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강해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독립협회 활동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독립협회 활동은 고종이 돌아오자마자 바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계속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1899년에 해체되기 직전까지 계속 활동을 하는데, 독립협회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서재필이 들어오면서 독립협회를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서재필이 귀국을 해요. 이 서재필이라는 인물은 바로 우리 갑신정변 때, 갑신정변 개화당 중에 한 명으로, 그때 이제 서재필이 국내에 있었으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미국으로 망명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돌아옵니다. 이제 돌아오고 나서 그러면서 이제 독립신문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독립협회 만들기 전에 일단 독립신문을 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독립신문은 나중에 우리가 신문 배울 때도 나오겠지만, 이 약간 그 한글판과 영문판도 만든 최초의 근대적 신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서재필과 이상재 선생님과 뭐 남궁옥 선생, 김가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표적인 지식인들이 모여가지고 결국 독립협회를 창설하게 돼요. 자, 독립협회를 설립하면서 이 독립협회는 무엇을 주장했느냐? 우리가 자주국권, 우리의 국권을 자주적으로 좀 이렇게 만들자. 그리고 또한 이런 백성들의 이런 자유, 민권, 국민들의 민권을 설립하자. 그러면서 스스로 우리가 좀 강해지자라는 자강개혁, 요 세 가지를 강하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주장은 사실 급진개혁파들이 항상 주장했던 그 갑신정변 때의 정강 14개조랑도 좀 비슷한 느낌이긴 해요. 하지만 독립협회는 어떠한 색채가 강하냐면, 이때는 약간 일본의 내정 간섭보다는 어때요? 고종의 러시아 공사관에 있을 때이기 때문에 약간 러시아의 간섭이 아주 강해졌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독립협회 같은 경우는 특히 반러적인 활동을 많이 해요. 자주국권적인 행동으로 일단 먼저 무엇을 하느냐, 독립문을 설립을 합니다.
이 독립문을 이제 국민들의 그런 모금으로 인해서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청나라의 그 4대의 상징이고 청나라 사신들이 왔다 갔다 했던 영은문이 있었어요. 영은문과 모화관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 허물고 청에 사대하지 말자, 자주국권 이런 식으로 독립문을 딱 상징적으로 만들고 영은문을 허물고 독립문을 설립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많은 사람들의 그런 의견, 연설회를 만들어서 그들의 의견, 이 뭔가 이런 국민들도 정치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만민공동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만민공동회를 개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연설도 하고 자유민권적인 운동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반러적인 운동을 특히 많이 했는데 반러적인 이런 식의 활동, 만민공동회 개최하고 막 사람들의 그런 움직임으로 인해서 이때 한러은행, 러시아가 우리나라에 약간 재정적으로 장악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한러은행을 폐쇄시켰고요. 그리고 이때 러시아가 계속 뭐를 요구하냐면 당시에 저령도에 이제 석탄 저탄소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저령도가 지금의 어디냐면 부산에 가면 영도다리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영도라는 섬이 있거든요. 저령도는 그쪽에 말이 유명해서 말이 너무 빨리 달려가지고 말이 그림자가 끊어져서 그림자가 못 따라간다 뭐 이래가지고 저령도라고 부르는 건데 이 저령도를 잠시 빌린다는 조차 요구를 저지시켰다. 말이 어렵죠? 이 조차라는 건 무엇이냐면 말이 좋아서 조차지 잠깐 임시로 빌려달라고 하면서 자기네 땅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얼렁뚱땅. 그래서 항상 일본도 우리나라를 잠시 조차한다. 뭐 독도를 잠시 군사적으로 사용한다. 조차지 이렇게 만든 다음에 자기네 땅으로 만든 거거든요. 저령도 지역을 왜 조차하려고 했냐면 저령도는 지금의 부산이잖아요. 그럼 러시아는 항상 얼지 않은 항구를 얻기 위해서 남하하길 원했어요. 그러면 그 이제 러시아가 두만강 쪽에 용안포 지역에 조차를 하고 쭉 내려와서 이제 부산 쪽에다가 석탄 저장 창고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런 배가 뭐랄까 전쟁에 사용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배라든지 무역에 관련된 모든 배가 석탄을 떼서 갔거든요. 그런 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배들의 주유소 같은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석탄 저탄소, 석탄을 저장하는 창고를 이 저령도에 만들려고 했는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야금야금 러시아한테 뺏기다 보면 우리 땅 다 뺏긴다. 그래서 그거를 막 반대해가지고 결국 저령도 조차 요구도 저지시키는 약간 긍정적인 그런 이제 반러적인 운동도 많이 했고, 자 그리고 이어서 이 독립협회는 또 관민공동회를 실시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데요. 만민공동회와 관민공동회 뭔 차이냐?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연설하는 건 똑같아요. 그렇지만 만민공동회는 국민들만 참여하는 거고 관민공동회는 국가 관리도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정치적인 그런 모임인 거죠. 국가 관리가 참여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이제 요청하는 그런 부분은 관리들이 어느 정도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관민공동회를 개최해서 헌의 6조를 반포합니다. 이 헌의 6조가 뭐냐면 여기서 주장했던 게 바로 의회 설립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헌의 6조에서 이제 우리도 의회를 설립하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 이 내용이 서재필 뭐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급진계합파들이 주장했던 입헌군주제를 주장했던 게 그대로 이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헌의 6조에서 이제 의회 설립을 주장을 했고 그 정도 사실 입헌군주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대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래 이제 근대화하고 요즘 대세가 그런 분위기니까 고종이 승인을 했어 이것을. 그래서 여기 부분이 조금 지엽적인 내용입니다. 고종이 승인을 하니까 그렇다면 헌의 6조에서 의회를 설립을 하되 이 의회를 어떠한 거를 의회로 만들려고 했냐면 바로 중추원이었거든요. 그럼 실제로 이 중추원을 어떤 식으로 이제 의장을 뽑고 중추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라는 구체적인 사항이라는 중추원 관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막판에 우리가 입헌군주제 될 만한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중추원 관제를 반포했는데 이때 분위기에서 갑자기 익명서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이 원래 기존의 온건개혁파였던 이런 보수 세력들이 막 이렇게 약간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고종한테.
이때 그 내각을 이끌었던 사람이 박정향인데 박정향이 대통령이 되길 원하는 거다. 입헌군주제를 요구하는 건 겉으로만 이런 거지 얘네들은 결국 고종을 퇴위시키고 대통령제로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들은 입헌군주제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민주공화제를 주장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런 식으로 고종한테 열받게 만들었고 결국 이제 보수파들의 그런 반발과 임명서 사건도 꾸미게 되고 그러면서 이 보수파들이 누구를 사용을 하게 되냐면 황국협회와 이 독립협회를 계속 대립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이게 뭐냐면 황국협회는 보부상들의 단체입니다. 그래서 보부상들의 단체여서 이게 이제 국가 소속으로 있었거든요. 이 황국협회를 이용해서 자꾸 독립협회에서 이렇게 주로 장날에 이런 만민공동회 열고 사람들이 막 모임을 할 때 자꾸 무한 시비를 걸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계속 폭력 사건 일으키고 결국 이 독립협회는 이런 폭력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의 단체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에는 해산시키게 되고 고종의 명령으로 역시 결국 해산하게 됐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독립협회는 결국은 이제 서재필이 귀국해서 급진개화파들의 그런 요청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고 일단 독립신문이 먼저 만들어졌고 그리고 나서 독립협회를 만든 뒤 독립협회의 활동은 독립문 뭐 독립 시리즈니까 이건 어렵지 않죠? 그래서 만민공동회를 개최를 하는데 만민공동회는 국민들만 참여하는 거고 관리들이 참여하면 관민공동회다. 자, 그리고 반려적인 행동, 한라은행 폐쇄, 저령도 조처 요구 저지. 요거 두 개 조금 어렵지만 알아두세요. 어렵게 문제 나오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민공동회에서 헌의 6조를 이제 반포하고 고종이 그래 입헌군주제 한번 시행해보자 승인해서 중추원간제로 이렇게 구체적인 법안을 만들었지만 결국 보수파들의 약간 이간질로 인해서 황국협회와 대립시키면서 결국 해산하게 됐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이 독립협회가 해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고종이 안 되겠다. 내가 이제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면서 왕권을 강화시키고 나는 이제 황제가 돼야겠다. 이런 식으로 광무개혁을 실시하게 돼요. 그래서 광무개혁은 이제 고종이 돌아온 그 시점부터 바로 1897년부터 쭉 이어지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황제권을 강화하고 국권을 강화하고 군사력을 키우는 것밖에 없다. 이러면서 고종이 이제 컴백을 합니다. 경운궁으로 환궁을 해요. 경운궁은 지금의 덕수궁이죠. 그래서 덕수궁 가면 석조전이 있잖아요. 그 석조전이 고종이 거처했던 곳이고 그 앞에 뭐 고종이 커피 마시던 곳 정관원 이런 식으로 이 덕수궁이 되게 좀 이런 근현대 시기에 이 개항기 시기에 지었던 서양적인 그런 건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좀 신기한 부분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아무튼 경운궁으로 환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연호를 바꿉니다. 이제 내가 왕권을 강화하고 황제권을 강화하면서 연호를 광무로 하겠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광무황제 이렇게 말하거든요. 순종은 융유황제 이렇게 말을 하고 고종은 광무황제 이렇게 말하는 게 연호를 광무로 했고 국호도 이때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바꿔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름이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이 된 게 대한제국에서 3.1운동 이후로 이제는 민주공화제 해가지고 이제 제국에서 민국이 된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이라 부르게 된 것도 어쨌든 대한이라는 이름을 고종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하면서 이제 황제권을 강화하는 이런 대한국 국제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 대한국 국제의 특징이 좀 구본심참적인 개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구본심참적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옛것을 토대로 새것을 받아들인다. 약간 좀 점진적이라는 거죠. 모든 것을 막 완전 근대화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 황제권을 강화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 시기에는 안 맞는 보수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구본심참적인 개혁으로 대한국 국제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대한국국제는 그때 당시 만국공법의 그런 틀에 의해서 반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한국국제 반포 자체는 꽤 늦어요. 이건 1899년에 반포를 하게 되는데 이 내용은 다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아시겠지만 대한국 황제는 무한한 군권을 누린다. 대한국 황제는 육해군을 통솔한다. 대한국 국제, 뭐 대한국 황제 짱, 뭐 이런 식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앞부분이 대한국 황제 막 써 있으면 아, 이건 대한국 국제구나. 그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럼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많아요. 이범윤을 간도관리사로 파견합니다. 우리가 사실 고종의 무능함을 많이 얘기하지만 고종도 나름대로 이 광무개혁 때 여러 가지 좀 중요한 부분을 약간 실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고종의 재평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때 이범윤을 간도관리사 파견해서 간도를 관리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바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라고 하는데 우리가 독도로 이야기할 때 여러 번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죠. 독도를 우리가 우리의 영토로, 독도를 관할하는 우리 영토라고 반포를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독도 관할을 발표한 게 이게 1900년인데 일본이 1904년 러일 전쟁 중에 독도가 무주지다, 주인이 없는 땅이다 라고 하면서 얼렁뚱땅 시마네온 고시로 자기네 땅으로 편입을 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미 그 전에 1900년에 이 대한제국에서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로 발표했다는 부분은 무주지가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고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사적으로, 왜냐면 이제 그 자기 아내가 을미사변 때 그렇게 잔인하게 죽은 걸 알기 때문에 자기 신변의 보호와 군사력이 중요하다는 걸 더욱더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원수부를 설치하고 군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종의 광무개혁하면 가장 중요한 양전 사업을 실시해서 토지를 이제 뭔가 근대적인 토지 소유 증명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양전 사업의 결과 지계를 발급하게 돼요. 이 지계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지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뭐 토지를 뭐 이렇게 균등하게 나눠주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뭔가 근대적인 토지 소유 증명서라고 볼 수 있어요. 근대적 토지 소유 증명서인 지계를 발급합니다. 그래서 광무개혁하면은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원수부와 지계예요. 약간 군사력을 키웠다는 부분과 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이외에는 이제 교육과 이런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막 기술학교도 만들고 회사도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나름 열심히 추진했지만 1904년 러일 전쟁으로 인해서 결국 흐지부지 광무개혁은 성공하지 못하게 되고 그냥 중단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계에서 조금 더 어렵게 나온다면 이 지계를 실시했던 건 지계아문. 지계아문을 설치해서 지계를 발급하고 그리고 양전 사업을 하는 양지아문을 두고 이런 식으로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시 한번 앞에부터 다시 흐름 잡고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1896년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갔어요. 아관으로 파천했다, 피신했다. 그래서 아관 파천. 이러고 나서는 러시아가 엄청나게 이권 침탈이 엄청 커진 거죠. 러시아가 고종을 데리고 있으니 각종 뭐 좋은 땅, 예를 들어 이때 러시아가 우리나라의 이런 북부지방의 산림체벌권이라던가 철도 부설권이라던가 뭐 광산 채굴권, 이권을 다 러시아가 가져갔어요. 그러면서 서구 열강도 야금야금 이권 침탈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이런 이권 침탈 반대 운동을 했던 게 독립협회다. 서재필이 귀국하고 독립신문을 만들게 됐고, 독립신문은 뭐 최초의 근대적이란 말 하는 민간신문? 개인이 만들었던 최초의 민간신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국가가 만들었던 신문은 한성순보고 최초의 민간신문은 독립신문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상재 선생님과 이런 여러 지식인들과 함께 독립협회를 설립을 하게 되고 자주국권, 자유민권, 자강개혁을 주장했다.
독립협회 하면 독립신문, 독립협회, 독립문, 그 만민공동회 개최하면서 많은 그런 국민들의 그런 의견을 주고받고 관민공동회에서 백정희 연설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의 자유민권 운동을 하고 반러적인 한러은행 폐쇄, 저령도 조처 요구 저지, 그리고 관민공동회에서 헌의육조를 발표하면서 우리 의회 설립하자라고 이제 입헌군주제를 주장했는데 고종이 승인을 했고 그래서 중추원관제를 반포하고 이제 입헌군주제 되나 했더니 바로 직전에 이게 거의 이제 11월이거든요. 보수파의 그런 반발로 결국 한국협회랑 무한 대립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해산이 이루어졌다라는 거. 그래서 독립협회 해산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대한국국제 발표한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광무개혁은 고종이 돌아와서 경운궁으로 환궁을 하고 연호를 광무로,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꾼 뒤 점진적인 개혁, 구본신참적인 개혁으로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범윤을 간도관리사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로 독도를 우리 관할로 명시하고 원수부를 설치해서 군권을 장악하고 양전사업을 통해 근대적인 토지 소유 증명서, 지계 꼭 기억해 주세요. 지계를 발급하고 교육과 산업을 진흥시켰다. 그래서 이렇게 광무개혁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러일 전쟁부터 해가지고 이제 국권 침탈까지 그래서 쭉 1905년 뭐 을사늑약부터 해가지고 이제 결국 1910년으로 가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요 내용이 많아요. 지금 우리가 보면은 1894년부터 아주 촘촘하게 내용이 많기 때문에 좀 끊어서 사건별로 쫙 잤는데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자, 일단 독립협회 활동부터 다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 독립협회 활동이 되게 구체적으로 기출이 됐거든요. 자, 그럼 보면 독립협회 아간파천 이후의 정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러시아가 내정 간섭이 심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아간파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있으니까 점점 우리나라의 이권이 침략당하고 점점 힘이 약해지는 분위기인 거죠. 그래서 이권 침탈이 아주 심화된 분위기였다. 그리고 그 말고도 열관의 이권 침탈도 본격화되는데 우리 그 인천에 가면은 인천구락부라고 해서 인천구락부 그 활동을 했던 그런 그 건물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재현해서 그대로 놔뒀는데 자유공원 쪽에 있는데요. 거기 가면은 이렇게 바가 이렇게 아주 럭셔리하게 있고 뭐 당구대도 있고 사람들이 막 술 마시면 사교 클럽이에요. 거기서 뭐를 했냐면 이런 열강이 있고 열강 이런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술 마시면서 서로 이권을 누가 가지고 그걸로 요즘 이득이 어떠냐 막 이런 얘기를 나눴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 그런 식의 이권 침탈이 심했던 시기라는 거죠. 자, 독립협회에 서재필이 귀국한 뒤 독립신문을 먼저 창간을 합니다. 협회보다는 신문을 먼저 만드는 게 쉽죠. 신문을 찍어내면 되니까. 그래서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이어서 독립협회를 1896년에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고종 돌아와라, 환궁해라. 고종이 일단은 자리를 비웠으니 이권 침탈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막 요구하고 독립문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독립문의 독립문 글씨는 이완용이 썼느냐 맞느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죠. 아무튼 이 독립협회 활동을 했던 사람들 중에 이완용도 여기서 활동을 했어요. 자, 그리고 만민공동회를 개최했다. 자, 러시아의 이권 침탈을 저지하고 한러은행 폐쇄, 저령도 조차 요구 저지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반러적인 운동을 특히 많이 했어요. 이 시기는 러시아의 이권 침탈이 가장 심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반일적인 보다는 반러적인 활동을 많이 했다. 자, 그리고 관민공동회, 관리들이 참여한 관민공동회를 개최를 하는데요. 박정양 내각의 관료들까지 이렇게 참여를 하면서 이때 헌의 6조를 결의하게 되고 의회 설립을 하자 이래가지고 결국 헌의 6조를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중추원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건지 중추원 관제를 반포했지만 이제 해산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자, 대한제국과 광무개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고종이 돌아왔어요. 1년 만에 경운궁, 지금의 덕수궁으로 환궁했다, 돌아왔다. 그리고 나서는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1897년에 연호를 광무로,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이제 우리의 국호는 대한제국이다 하고 이제 선포하면서 요거와 관련된 그런 부분은 뭐 환구단에서 뭐 즉위식을 하게 되죠. 이 환구단이 황제들만 여기서 즉위식을 하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제 고종이 나는 황제니까 그래서 환구단에서 황제로서 즉위식을 하게 되고 고종 황제가 되는 거고 우리가 흔히 민비라고 하지 않고 명성황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명성황후가 이미 죽었지만 황후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왜냐하면 대한제국이니까 황제, 황후.
자, 성격은 구본 신천적으로 조금 점진적인, 급진적이지 않고 천천히 개혁을 하자라는 점진적 개혁입니다. 자, 그럼 대한국 국제를 제정을 하고요. 뭐 구체적으로는 법규 교정소를 만들어서 만국공법에 의거해서 대한국 국제를 만들고 이범윤을 간도관리사로 파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도를 관리했다라는 그런 부분도 좀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독도를 관할 영토로 면시를 하는 바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반포하고, 그리고 원수부를 설치해서 이제 군권을 장악을 하고, 이건 군사력과 관련된 군권. 고종이 직접 지휘를 내리고, 자, 그리고 양전사업을 실시해서, 양전사업이라는 건 토지 조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계를 발급을 합니다. 토지 소유 증명서를 발급을 한다. 그전에는 땅 문서라는 것이 막 좀 그런 틀도 제대로 좀 없었고 위조하기도 좀 쉽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계를 토지 소유 증명서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토지를 제대로 조사를 하고, 자, 그리고 근대적인 공장도 만들고 상공업도 진흥시키고 회사도 설립하고 근대 시설들을 많이 도입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꼭 기억해 두실 거는요, 이런 대한국 국제, 그리고 이범윤, 그리고 독도와 관련된 대한제국 칙령 제41조, 그리고 제일 중요한 원수부와 지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수부 지계라는 단어이 나오면 광무개혁이다, 이렇게 아시고 문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키워드, 대한국 국제, 이범윤, 원수부, 양전사업, 지계, 뭐 이런 내용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관련해서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6회 기출 문제인데요. 다음 대화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자, 어떤 대화를 하고 있나요? 첫 번째, 며칠 전 폐하에서 황구단에 나아가 황제로 즉위하셨다는 소식 들었는가? 황구단, 황제, 광무개혁이구나. 광무개혁, 아까 황구단에서 황제 즉위시켰다고 그랬죠? 들었네. 어제는 국호를 대한으로 선포하셨다고 하더군. 대한제국을 선포하였다. 전반적으로 광무개혁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광무개혁 때 했던 여러 가지 개혁의 내용을 고르면 되는 거죠. 옳은 거. 그런데 여러분, 전왕국이 설치되었다. 전왕국, 기기창 모두 다 이것은 개화 때 실시했던, 다 1883년이거든요. 1883년. 해상공국 설립도 1883년입니다. 보보상들이 해상공국을 설립했고 보빙사도 1883년이에요. 모두 개화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조청상민 수령무역장전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이모군란 이후에 이게 일어나게 된 것이잖아요. 1882년. 자, 그리고 양전사업이 실시되고 지계, 그렇죠. 고종의 그 광무개혁하면 지계 너무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양전사업, 지계, 이 말 나오면 바로 광무개혁의 내용이겠죠. 우리가 나머지 내용이 언제인지 몰라도 충분히 5번으로 고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고 정답은 5번이 된다. 자, 이렇게 오늘 독립협회와 광무개혁의 내용까지 살펴봤고요. 지금 우리가 진도 나가고 있는 이 모든 부분이 근현대사에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꼼꼼히 공부하시고 관련 문제도 많이 풀어보시고요. 언제든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뭐 댓글이나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